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세 가지 원인을 짚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무리한 레버리지 ETF 도입. 이거 관련해서 지금 김용범이 고소를 당했거든요.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가 몰라야 되는데 외국인들 봤을 때 너무 뻔한 거예요. 야, 이거 국내 증시 부양하려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정 퍼센트 이상 못 갖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늘려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한국 증시에 돈 꼬라박는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180조 날렸대요. 7월 한 달 동안. 200조를 날려버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다 우리 노후 자금인데. 네. 그리고 이 호남 반도체 이전이라던가 노란봉투법 등 기업들을 옥죄는 악법들. 이런 것들을 외신이 주요 사례로 짚고 있는데 사실 한국 언론이 지적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박사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어요. 그렇죠. 세계 10등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최근에 AI 반도체 붐 속에 핵심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자타가 공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동향에 대해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증시도 따라서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신의 그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투자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이게 한국 증시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손해가 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를 정확하게 외과 의사가 해부하듯이 정확하게 매스를 대서 분석해 주는 건 좋은데 그 결과 나오는 이런 진단이 결국은 소액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킬 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소액 투자자들 우리가 그냥 용어로 소액 투자자 하지만 그 여러 소액 투자자들과 관련된 인터뷰를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는 많아야 그저 1, 2억 수준으로 그쵸. 투자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윳돈을 갖고 투자한 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전혀 소액 투자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 정도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시 올라간대. 이재명이가 뭐 만피 얘기했어. 그거 믿고서 그러면 지금 8,000피니까 2,000피 정도 더 올라가겠네. 그러면은 야 조금 있는 거 좀 모아 갖고서 우리도 투자하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잖아. 우리만 안 하고 있잖아. 포모. 이것 때문에 빚내서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추겼죠. 이재명과 김용범 등등이. 부추겼어요. 비투더 레버리지다 그러면서 부추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한 거가 이를테면 학자금일 수도 있고, 노후자금. 집을 샀는데 갖다 줘야 될 중도금이나 잔금일 수도 있고. 그런 분 많다 하더라고요. 또는 노후자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피와 같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들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시 폭락을 보고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아주 무미건조한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 국민 1,000만 명 이상의 피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원래 그 바젤 3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바젤 2, 그러니까 바젤 2 나왔을 때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었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자기자본 비율하고 그 다음에 불량 채권 비율까지도 자기자본 비율에서 이게 감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자본 비율을 갖다가 못 맞추면 이제 세계은행하고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느라고 이제 전부 다 회수 정책으로 돌아섰죠, 일본이. 그 바람에 계속 투자 정책으로 가다가 회수 정책으로 가면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번에 바젤 3 나온 건 뭐냐면 레버리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이번에 바젤 3에 담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ETF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부적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은행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국가인데 세계 은행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부적합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을 세계 은행에서 아무데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LC를 개설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게 ETF, 그 레버리지 ETF가 뭐가 문제냐. 30%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1억 원을 빚을 내거나 아니면 2억 원까지 2배수 2억 원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2억 원을 빚을 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내 본전은 원래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30% 폭락을 해요. 그러면 30% 폭락을 하면 얼마가 까진 거냐면 내 거 있는 것뿐만 아니라 ETF에 있는 그 레버리지에 빌려온 것이 6천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손해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본전 이 사람한테 해소할 수 있는 원전이 요 정도 되겠다 싶을 때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매매. 예, 반대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30%만 내려가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원금도 30% 깎였고 그리고 하면은 총 9천만 원이 깎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한 30%만 내려가도 빵원이 되는 겁니다. 빵원이.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빌려서 주식 많이 오르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여지가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이종배 시의원이 지금 김영범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 단일정모 레버리지 ETF는 절대 다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도입 가능해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서 다 반대했던 건데 이거를 거의 유일하게 김영범이 혼자서 밀어붙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우리 증시에 그 정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위험성 리스크가 높은 것을 혼자서 밀어붙여서 했다면 이게 과연 김영범의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 이거예요. 김영범이가 뭐간데 쥐가 뭐라고 그래봤자 정책실장이지. 여기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또 이 경제부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무위 이런 데에서 다 묵시적으로 동조해주거나 방조해주지 않았으면 이게 도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하려면 이게 어떻게 김영범 혼자의 독단으로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 문제는 이재명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김영범이가 사전에 이 보고를 이재명이한테 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재명이가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붙였던 거고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거 너무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할 때 야, 이 대통령 지시야 하고 밀어붙이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는 이걸 도입한 이유는 인위적 증시 부양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뭔가 좀 도움이 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주체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것의 실무 실행자가 김영범일 뿐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김영범을 고발하지만 직권남용으로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이 구조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지금 1,000만 명 넘는 소액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게 맞으면 이 일종의 이 작전에 말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국조 차원에서 해야 되고 동시에 이재명을 포함한 이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경찰에 맡겨서 될 일이냐 이게.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박사님, 본부장님. 의견을 두 분께 여쭈고 싶은데 이 ETF 있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를 주식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거 하자 필요하자라고 했던 회사가 네. 미래에셋 증권이래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이 생기고 미래에셋이 관련 상품으로 수수료를 엄청 번대요.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 아들이랑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둘 다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어떻게 보면? 그 증권사들은 이런 상품이 출시되면 그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벌게 되는 거잖아요. 거래 수수료를 그렇죠. 가져가니까 운영 수수료라고 하죠. 원래 1억치만 벌 거를 3억치 벌고 10억치 벌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하기 거기로 쫙 몰렸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니까. 이게 더 몇 배로 버는 거죠. 몇 배 버는 거죠. 예. 근데 김용범과 이찬진 아들이 하필이면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 만약에 보수 정부에서 이 정도 커넥션이 나왔으면은 당장 특검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부터 있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또 주식을 많이 사놨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 끌어들여요? 예,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서 부양을 한 거 아닙니까? 억지 부양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억지 부양을 한 거죠. 어떤 정부가 이걸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국민연금까지 끌고 와갖고 그걸 갖다가 투자하게 강제 투자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미래를 갖다가 담보로 한 것을 미래가 담보가 되는 것을 이거를 갖다가 자기 정책 노름에 써먹은 것 자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이재명이 자기가 지금 선전할 게 없으니까 이게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이가 왜 외국 갔느냐 갑자기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이게요 아까 국회에서 말한 거 두 가지 그 악법들 요번에 나온 것들 그러니까 완전 그 검수완박 완전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그다음에 그 이재명 그거를 공소기각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통과를 시키는데 나중에 후대에도 이건 두고두고 욕먹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그 국민들이 나중에 엄청난 저항이 올 건데 이거를 갖다가 왜 했느냐 그러면은 이재명이 나 그때 해외 나갔었는데요. 국회에서 한 겁니다. 국회에서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나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지금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뭐 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 게 25만 원 맨날 뭐 국민들 생각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세금을 증세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이거는 약탈입니다. 국가의 약탈. 그러니까 약탈하듯이 국가가 뺐으면 결국은 국민이 가난해지고 국민이 가난해지면 시장이 얼어붙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인데 이재명이 말하는 건 25만 원 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돌아가려면 세금과 기업 세금과 국민 세금을 깎아줘야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려우면 지금 기업들이요.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도 1,700개 기업이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거기 종사자들도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 상장 기업이면 굉장히 또 큰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한테 어떤 자금을 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냐면 기업이 망하든 국민이 망하든 관심이 없다. 오로지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가 범죄에 벗어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정보 빠른 놈들이 누구겠어요? 돈 버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정말 뇌 용량이 탁구공만 넘어도 알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아니 실제로 방금 전에 나온 보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요. 자영업자들 부가세 내시잖아요. 원래 부가세가 세액 공제가 됐습니다. 부가세 세액 공제도 50% 이하로 축소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을 오늘 너무 많이 발표를 냈고. 약탈이라니까 국가의 약탈. 또 하나의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보안사건 폐지,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네.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이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1230 세대는 확실하게 우리 보수 성향, 자유파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모든 현안에서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60대, 70대 이상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종북주사파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세대가 40대, 50대였는데 40대도 사안에 따라서 반이재명 성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40대, 50대는 종북주사파 성향이 더 강하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유일하게 호남과 제주만이 이재명 잘한다는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현안에서도 이를테면은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되냐 아니면은 유지해야 되냐 그러면은 폐지 쪽이 호남은 더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간명해진 거죠. 이제 이재명 종북수사바 정권 입장에서 노력해도 별로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영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가망 없는 노력을 계속 할 거냐, 또 1230 세대나 6780 세대를 향해서 계속 구애를 할 거냐, 결과는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려니 그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호남하고 4050 세대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똘똘 뭉치고 투표율 잔뜩 높이면 우리가 그래도 지지는 않겠냐. 그쪽에다 베팅을 한 거다. 그쪽에 베팅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계속 전해주는 그 모든 부동산 관련이나 세법 관련 기사들이 뭔가 초점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 눈높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인데 이거를 호남과 4050 세대라고 하는데 딱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메리트를 주는구나. 다른 세대,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라고 하는 것들이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의 어떤 통찰 들으니까 저도 뜨고 싶은 게, 얘네가 경제 실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는 빠삭한 애들일 텐데 왜 이럴까? 그 문재인 이상으로 철저한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들 지지층만 지키고 가면 이긴다.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1230과 6780이 합치고 그 450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 다 합치고 호남이랑 하면은 다른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긴다는 계산이 나오냐? 이쪽은 투표율을 거의 90%까지 올려요. 우리도 투표율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투표율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분열시켜.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저는 오늘만 해도 유승민이가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 이준석이 한동훈이 오세훈이가 다시 무슨 세미나에서 만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아무 실체도 없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종북주사파들의 전국 운영 구상 중에 뭔가 변수들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구도 전략이 어떤 면에서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예? 확실한 자기표, 자기 지지층 똘똘 모이고, 자유우파 쪽은 분열시키고 투표율 떨어뜨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 국민의힘이 또 우리 자유파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 마지막 광고 하나만 보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새 유튜브가 저희 멸콩TV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수 유튜브도 알고리즘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그걸 뚫어내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도 이탈할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이재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해요. 서울 의원들은 따로 부동산 간담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음번에 국회의원 다 떨어질 거니까. 이미 그렇죠. 했어요. 어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 배지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특히 한강벨트 쪽이 많죠. 한강벨트만 따라서 세보면 한 10몇 명 돼요. 11~2명은 한강벨트다. 그런데 어제 이제 비공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참석했느냐? 배지 9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의 의원이 27명. 이거 굉장히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여기서 이 법으로는 총선에 한강벨트는 다 놓친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0석 이상은 자리가 바뀌어요. 수도권도 경기도도 지금 집값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판도가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제 여기서 이제 뭐 당장 이 법을 손질을 해서 정부에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건의하자. 뭐 이런 식이었고, 이 자리에 이제 그러면 왜 9명만 배지가 참석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했다고 또 명단에 올라가면 참석한 사람들은 용기가 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사람 10명 이상도 그 보도된 거에 따르면 우리도 같은 심정이다. 특히 그 국회부의장인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부의장이 이 이재명의 부동산 세제안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렇죠.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다. 이게 레임덕이에요. 이 자체가 이 레임덕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최고위원 경선 나갔다 떨어진 그 서대문 을의 김영호. 지금 네. 뭐 아직 떨어진 건 아니지만 꼴등하고 있죠. 네, 뭐 사실 떨어졌다고 봐야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김영호는 계속 안 된다고 안 하고 있어요. 된다죠. 제가 보기에는 이 얼마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서울 배지들은 사실 이재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다음번 총선에서 배지 떨어지는 게 더 무섭죠. 그렇겠죠, 그렇죠. 당연히. 악몽이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원숭이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도 계속 원숭이입니다. 또 나무 올라타면 또 원숭이가 되지만 이 배지들, 지역구 배지는 배지가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이 법안대로라면 서울의 전멸각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이 모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임은 앞으로 더 세를 불렸으면 불렸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 주최의 비공개, 그건 공개였죠. 부동산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부동산 유튜버 뭐 이런 등등의 시민들이 한 50명 넘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와닿는 거, 풍차를 상대로 돌진했던 돈키호테식 정책이다. 도대체 적을 모르고 적은 저쪽에 있는데 왜 엉뚱한 데를 상대로 돌진하느냐. 이재명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는 그 발언까지 나와서 정말 민심이 폭발 직전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 기반이 하나둘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여성 지지층 붕괴되고 있고 중년의 중장년 세대도 부동산으로 붕괴되고 있고 지금 주식 때문에 다들 또 불만이고 그렇죠. 오늘도 또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그 레버리지 ETF를 함부로 도입한 이재명 정부와 김용범 때문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임에도 우리는 김용범 못 잃어, 김용범 절대 지켜 뭐 이해할 수 없이 그러고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뭔지는 몰라도.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 51.9%의 국민 여론이 60% 70%가 되면 재판 재개를 안 할 도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수령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수도 있겠다. 만약 오세훈 시장 재판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립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이기잖아요. 이재명 못 버텨요. 1년 사이에 서울시장 선거를 2번 졌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판사들도 재판 재개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위원님? 이 오세훈 시장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95%쯤 목이 떨어졌다. 저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내란 전담 고법 재판부의 재판이 배당이 됐어요.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건 같은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놓은 재판부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이 재판부에 의한 2심에서 1,000만 원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100만 원 미만 혹은 무죄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오세훈 시장을 대체할 보궐선거 후보들이 벌써 지금 뛰고 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누가 나가야 돼? 뭐 정원호가 나가야 돼? 뭐 아니면 강훈식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별의별. 그 강훈식은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데 툭하면 뭐 총리로 쓴다. 뭐 아주 이재명이 엄청나게 강훈식이 무슨 전가의 보도고 만능 치트키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게 아산에서 삼선했다고 서울시에다가 갔다가 꽂으면 될 거라는 생각도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재명 재판 재개. 저는 이재명이 지금 코너에 몰려서 멘붕에 빠진 게 결국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고 자기 임기 중에 재판 재개가 될까봐 저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나요, 대변인님? 네, 우선 전당대회에서 저는 송영길 후보가 어제 한 발언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친명 쪽으로 완전히 스탠스를 틀어가지고 출마를 했잖아요. 김민석을 뭔가 당선을 시키면서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쓰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실상은 어떠한가? 어제 발언에서 보면은 뭐 ETF도 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세제 개편도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야 된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 대책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발언들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송영길이 뭐 어제 오늘 정치인도 아니고 상당히 이쪽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잔뼈가 굵었죠. 네,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지 위험하다. 완전히 있다가는 위험하다. 여기 빠져 있다가 위험하다. 빨리 다른 쪽으로 하나 걸쳐놔야겠다. 그냥 딱 저는 그 스탠스라고 보여서 전당대회 끝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보다도 김민석이 더 배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더 배신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송영길은 어떠냐? 송영길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민주당의 이 본류에 속하는 더 오래된 내가 진짜 성골 뭐 진골 이런 수준인데 지금 육두품이 대통령 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일 시켜놨더니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러면 빨리 지금 발을 빼고 싶다. 이런 속마음을 어제 발언으로 내비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흔들린다면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도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맞아요. 법원이 움직일 그 시계가 좀 더 빨리 흘러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희대 탄핵하자는 이야기를 김민석, 송영길이 다 했어요. 근데 청와대가 처음 단독 보도로는 공감한다고 했다가 강유경 대변인이 나와서 오보다. 우리는 그런 입장 밝힌 적 없다. 근데 이 공감 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고위 관계자가 기자한테 말해야만 나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청와대 취재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장해찬 부위원장이 한 그 프로세스대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청와대의 의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아까도 이 전당대회 때 그 치고받는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아주 뭐 패싸움, 조직싸움, 이판사판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8월 17일 이후에 저 당은 사실상 분당에 가까운 이제 파국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원이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오늘 살고 말 사람들처럼 싸운다. 네. 멱살잡이가 요새 유행이 되는 이 정치권의 용어인데 멱살 정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건 완전히 이종격투기야. 정말 뭐 신천지 가지고 싸우지, ETF 레버리지 또 부동산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그냥 같은 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8월 15일 날 호남에서 이제 대세를 어느 정도 가를 텐데 사실 자유파 입장에서는 누가 이긴들 이 포갑의 상황이 어떻게 좀 숨통을 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나?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보다는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의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 뭐 이재명의 조기 레임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뭐 정청래가 예뻐서 정청래가 대표되기를 바라는 자유파 우리 시민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재개만 해도 그래요.
397억 원을 국힘이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그거는 유죄 취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재판하면 이재명은 그냥 유죄입니다. 확정인 거죠. 네. 그냥 확정이에요.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네. 그게 그래서 지금도 좀 옛날 얘기하면 뭐 하나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파기 자판. 그렇죠. 파기 자판을 해서 대선에 못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기왕 지나간 시기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잖아요. 네. 대법관도 2명을 소신껏 임명을 하시고 또 이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고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외국 얘기를 좀 하자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전쟁 영웅 소리를 듣는데 재판 3개 받고 있어요. 현직 총리가 10월 달에 뭐 총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그 재판은 곧바로 이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쟁 상황도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무려 12개의 재판이 멈춰 있냐고요. 이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추미애 이야기 한 번만 짚어볼게요. 경기도로 가 있지만 이 참 고마운 보수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또 어떻게 보면 자백을 했어요. 경기도 재정 비상사태다. 네. 빚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직전 경기도지사 김동연이었고요. 그 직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었거든요. 이 경기도 재정을 비상으로 만든 거 다 누구예요? 김동연, 이재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이 나라 맡기면, 지자체 맡기면 이렇게 빚더미 된다, 재정 비상이라는 걸 역시 보수의 어머니인 추미애가 고백한 셈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 지사 후보였던 예. 우리 이성배 특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 이 기사 보고서 아까 했던 표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야, 이 지금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라고 지금 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 당이 이번에 경기도를 꼭 갖고 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지난 코로나 당시에 이 풀어서 여러 가지 쿠폰 발행하고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진행했던 이 예산을 엄청나게 써댔던 것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걸 지금 추미애 현 지사가 실제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이 4조 9,848억 원. 그리고 기금에서 끌어서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합치니까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숫자가 지금 얼핏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코로나 당시에 풀었던 돈들, 추경해서 썼던 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향후 미래에 굉장한 발목 잡기가 될 것이다라고 당시에 우리 당이 얼마나 크게 비판을 했었습니까? 눈앞에 있었던 것을 해결하겠답시고 추경해서 그냥 쿠폰 발행하고 써버리는 형태, 이런 행태의 정책, 이런 행태의 예산은 앞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지사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걸 한번 밝히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이재명이죠. 전 성남시장이었어요. 전임 우리 국힘 이 시장에 이어받아서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그 액션. 이게 지금 하나의 동일체로 이 이미지가 지금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지불불능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장에 불과한 자가 전국적인 관심을 인지도를 끄는, 얻었죠. 네.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의 저 발언을 보면서 추미애의 경기도 모라토리엄이 빌드업 중인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재명의 길을 따라서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추미애도 관종이잖아요. 근데 워낙 이재명과 그 주위 것들이 그냥
거칠고 선정적인 것들로 막 꽉 채워가지고 웬만한 발언으로는 이게 언론 보도도 잘 안 돼요. 더구나 뭐 경기도지사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경기 지역 언론에서는 다루겠지만 중앙 언론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센 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추미애 입장에서는. 제가 추미애가 경기도지사를 안 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뻔질나게 언론에 나오는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는 아이 내 경기도 잘못 왔나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게 나간 거예요. 예. 저게 경기도지사가 지금 우리 이성배 특보가 분석해 드린 대로 저게 경기도 재정이 엉망이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인 김동연이하고 그 직전인 이재명이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걸 그렇지. 추미애들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좀 타격받더라도 나는 중앙 언론이 관심 가질 만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내가 나서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됐잖아. 그렇죠. 이런 추미애의 꿈이 발현된 거다. 추미애도 대권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당연히 아유, 있죠. 100%죠.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하고 어이가 없지만 아니 추미애는 저 김대중 때부터 대권 꿈을 키워왔어요. 아니 김대중이가 특별히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영입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 때 대권 주자였죠. 정동영, 추미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미애는 순서로 따지면 내가 이재명이보다 10년은 먼저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접었다?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렇습니다.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권력이 점점 약해질수록 추미애가 자기가 주목받고자 전임과 전전임인 이재명까지도 목에 칼날을 거누는 그런 좌충우돌 어떤 내분을 많이 일으킬 것 같거든요. 추미애가 김경수 밟아버린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드루킹으로 얼마든지. 보내버렸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이재명 정부 권력 붕괴의 하나의 신호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보고 올 텐데요. 6,300명 분 광고 보시는 동안 딴 데 가지 마시고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6.4의 쿠데타 책임 물을 일 있나?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3사 출신들이 모두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 이게 안규백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 서두르는가 했더니 이재명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청와대가 추석 선물을 아예 안 주기로 했답니다. 방금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이성배 특보님, 예. 치사해도 이렇게까지 치사할 일입니까? 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봤던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3사 통합 문제도 그렇고, 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경호처에 선물 안 주는 거, 그냥 받지 마세요. 예, 그거 뭐 선물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거 뭐, 청와대 로고 박혀 있고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추석 선물 안 받아도, 충분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3사 통합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진행할 일이냐. 국민들이 분명히 목소리를 내줬고, 이 전문성에 있어서만큼, 이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저하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3사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적인 이 지지율과 현재 이 상황을 분명히 숫자로 다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걸 지금 추진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걸 추진할 적임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우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제 적합한 인물이 아닌 사람이 3사 통합을 진행하는 것. 이거 나중에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댓글에 잡범스럽다는 댓글을 올리셨는데 네. 그 댓글 보면서 옛날에 한 40년 전에 감옥살이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때 아주 지저분하고 찌질한 자가 감옥에 들어오면 뭘 갖고 장난치냐면 그 영치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식을 좀 사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야구르트가 인기였어요. 이거를 예. 이제 홍거를 하면 한 7, 8명 하잖아요. 야구르트를 한 20개를 사. 그래갖고 지 마음에 드는 애만 줘. 아우, 치사하게 그 정말. 같은 방 안에서. 예. 그러면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아니, 그렇지. 예. 아. 아니, 그렇게 찌질하게 노는 잡범들이 있었는데, 지금 경호처에 선물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이거 이재명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네. 경호처는 대체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업무라고 하는 게 워낙 전문성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일반 공무원 뽑아갖고서 경호처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경호처 공무원을 따로 뽑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한 수준의 그 무술 실력과 체력과 그다음에 사격술과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테면은 보수 정권이 있다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 경호처 직원의 대부분은 그냥 근무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경호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기구를 경호하는 거지 특정 개인을 경호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체현되거든요. 예. 내면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호처를 저런 식으로 무슨 잡범 수준으로 찌질하게 선물을 주니 안 주니 이거는 우리 경호처도 국가 기구예요.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경호처라고 하는 국가기구에 대한 몰상식과 몰이해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결국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된 미운털이 박혀서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뒤끝을 부리면서 그렇죠. 육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국가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수사기관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 육사에 대한 복수, 경호처에 대한 복수 모든 국정 운영의 중요상들이 개인의 복수심, 좌파 진영의 복수심을 기반해서 막 돌아간다는 게 이게 진짜 나라 망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GSJ님이 아주 적합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 예. 지금 뭐 경호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장해찬 부원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당시 경호처의 이 공수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도 향후 뒤끝있게 수사하고 뒤끝있게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육사 이 쿠데타 얘기하면서 굉장히 육사 출신에 대한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또 경호처 출신들 또 경호처 지금 현재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이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육사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안규배기를 다구치잖아요. 그렇죠. 안규배기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못해요. 예, 그리고 막 쥐어박듯이 막 다구치잖아요. 계속 또 뭐 경호처 가지고서 막 저러고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청와대와 그 내각에서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에서는 아마 김용범이 하나 간신히 믿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하는 걸 보니까 네, 김용범이 하나 믿고 나머지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정무수석 메시지가 나옵니까? 무슨 다른 수석 메시지가 나옵니까? 뭐 안 나오죠. 뭘 해도 김용범이가 나서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권력 가까이 있으면서 나선다는 것은 그 권력에 그 신뢰가 있거나 직간접적인 묵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김용범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각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 장관들 중에서 이재명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는 정동영이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동영이가 북한을 아예 조선이라고 북한 스스로 부르는 국호를 우리가 불러주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통수권자 입에서 주적이라는 적이라는 살벌한 용어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선의는 알겠지만 오해받고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좀 신중히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두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정도만 이재명의 뜻을 미리 알아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아예 뭐 천천히 신중하게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야. 예. 그런데 안규백이를 비롯해서 나머지들은 이재명이가 막 쥐어짜고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에는 나오는 일이에요. 정권 말기에 보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밑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더 자꾸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뒤로 좀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원래라면.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1년밖에 안 된 이 이재명 정권에서 내각에서는 정동영이 하나 정도가 또 청와대에서는 김용범이 하나 정도가 그나마 이재명 양의 마음에 들게 움직이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능적 레임덕이 왔다는 뜻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지지율 데드크로스부터 시작이지만 그렇죠. 대통령 말빨에 안 먹힌다. 청와대 말빨에 안 먹힌다가 레임덕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은 좀 뒤로 빠져서 밑에서 안규배기가 지닥거리하고 딴 사람들이 하는 걸 원했을 겁니다. 뭐 안규명이가 막 치고 나가서 벌써 뭐 상군사관학교도 막 통폐합하고 그랬으면 이재명이가 아유 저 고생 많은데 그렇게 저 서둘지 말고 좀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합시다. 뭐 이렇게 한마디 있는데. 하면 지도 네. 폼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기능적 레임덕.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와닿네요.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진영 안에서의 내부 분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SNS에서 그게 가장 빨리 드러나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또 그리고 그 한 다리 건너서 민주당 지지자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연예인들 출신들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들끼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걸 보면서 야 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라는 걸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처럼 더 가속화된다면 기능적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 실제 레임덕 상황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또 감히 그렇게까지 언급을 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 경호처에게 추석 선물 안 주는 이거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로 꼬장이라고 하죠. 이 꼬장이나 부리고 있는 청와대.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